50억 내 건물 팔아서 내 귀한 딸들 주겠다는데 내가 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축축한 물수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반년 뒤 치매에 걸려 짐짝처럼 버려진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벼랑 끝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서늘하고 통쾌한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립니다. 화면 한가운데 붉은색 글씨로 부재중 전화 99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발신자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입니다.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저는 천천히 음성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케, 제발 내 전화 좀 빨리 받아봐. 우리 진짜 다 죽게 생겼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스피커 너머로 큰형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올케, 내가 그동안 몹쓸 짓 한 거 다 잘못했어. 엄마가 지금 내 집 물건을 싹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야. 제발 빨리 와서 엄마 좀 데려가. 뒤이어 작은형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측면의 음량 조절 버튼을 꾹 눌러 소리를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남편 지훈을 처음 만난 곳은 제가 다니던 무역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물류업체의 대리였습니다. 항상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오고 굳은 일도 웃으며 도맡아 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지훈의 본가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양손에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꼿꼿하게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래, 내 애비는 평생 그 구질구질한 동네 구멍가게나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어머니가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며 차갑게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부모님 두 분이서 작은 마트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쯧쯧, 아주 뼈대도 없고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훤칠하고 잘난 우리 지훈이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쥐뿔도 없는 걸 집에 데려왔는지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옆에 앉아있던 큰형님이 팔짱을 낀 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맞아. 우리 지훈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회사도 좋은데 인물이 썩어난다 썩어나. 옳게 될 사람은 집안도 별로고 뭐 하나 내세울 게 통 없네. 작은형님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혀를 찼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너 혹시 우리 집 재산 냄새 맡고 뻔뻔하게 접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저기 지하철역 앞에 50억짜리 비싼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뻔히 알고서 돈 보고 우리 지훈이 꼬신 거 아니냐고.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와 누나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누나들.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다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지원이는 내 돈이나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진짜 나 하나만 믿고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지훈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너는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 어디서 집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불쑥불쑥 끼어들어. 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 여기서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며느리는 어차피 밖에서 굴러들어온 남이야.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는 내 재산단 돈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다. 제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그 많은 재산은 다 내 배 아파 낳은 저 귀한 내 딸들 몫이야. 넌 우리 집 돈에 털끝만큼도 눈독 들릴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잘 살 테니까 돈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라고요. 어머니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됐고 부엌에 가서 과일이나 빨리 깎아와라.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제 손으로 밥값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바닥으로 시선을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첫인사 날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부터 저는 시가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비싼 백화점 가서 엄마 주려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밍크 코트 하나 시원하게 뽑았어. 어때? 진짜 고급스럽지? 큰형님이 화려한 쇼핑백을 어머니 품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쇼핑백 안에서 코트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이 세상에 내 귀한 딸들밖에 없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을 다 사오고 아주 예뻐 죽겠네. 작은 형님도 질세라 두툼한 돈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내 용돈이야. 봉투 아주 두둑하게 채워 넣었으니까 내일 친구분들이랑 비싼 소고기 사드셔. 어머니가 돈봉투를 쥐고 작은 형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이렇게 돈 잘 버는 너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애미가 아주 살맛이 팍팍 난다. 제가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에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깎은 과일 드세요. 이거 제가 어제 백화점 지하마트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만 꼼꼼하게 골라온 거예요. 제가 탁자 위에 과일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쟁반 위에 놓인 사과를 흘끔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런 푸석푸석한 싸구려 사과를 먹는다고 상에 내오냐. 내 딸들이 사온달고 비싼 과일이 천지인데 왜 이런 못 먹을 걸 들이밀어. 어머니가 손등으로 쟁반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과일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과와 배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큰형님이 소파에 다리를 올린 채 저를 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올케는 어쩜 그렇게 맹하게 눈치가 없어. 우리 엄마가 입맛이 얼마나 비싸고 까다로우신데 그런 길거리 싸구려를 뻔뻔하게 내밀어. 작은 형님도 굴러가는 사과를 발끝으로 차며 거들었습니다. 돈 아까우면 차라리 구질구질하게 사오질 말지 뭐하러 샀다고 생색을 내. 진짜 사람 꼴 보기 싫게 왜 저러나 몰라. 지훈이 방에서 뛰어나와 바닥에 굴러간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다들 왜 사람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래요. 지원이가 아침부터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앞치마에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마누라가 뼈 빠지게 고생한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얌전히 일하는 건 아주 당연한 도리지. 어머니가 지훈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과일을 줍는 지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챕터 2 50억 상가 매각 사건.
시간이 흘러도 시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거실 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그릇을 맨손으로 나르며 거실과 부엌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무도 제게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죠. 지훈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손에서 국그릇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보, 손 대겠다? 이거 내가 나를게. 당신은 저기 앉아서 좀 쉬어. 지훈 씨가 입으로 바람을 불며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큰형님이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아주 아내 사랑이 끔찍하네. 남자가 부엌에 들락거리면 큰일 못하는 법이야. 어머니가 큰형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남편을 부엌대기로 만들려고 하네. 제가 고무장갑을 벗어 개수대 안에 던져넣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수백 번 속으로 되뇌며 식탁 위를 행주로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날 선말들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숨겼습니다. 오직 남편 하나만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 씨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검은색 정장을 챙겨 입고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훈 씨의 당숙 어른이 다가와 지훈 씨의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지훈아, 너희 어머니 건물 판 돈으로 형 누나들 집 한 채씩 사줬다며? 당숙 어른이 빈소 구석에 앉은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지훈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당숙 어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네, 건물을 팔다니요? 어머니가 역 앞에 있는 그 큰 건물을 파셨다고요? 당숙 어른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너 몰랐냐? 벌써 몇 달 전에 팔아서 내 누나들한테 돈 다 나눠줬잖아. 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차가 제 발등을 적셨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죠. 어머니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50억짜리 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장남인 지훈 씨와 며느리인 저를 완벽하게 빼놓고 처분한 것입니다. 지훈 씨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빈소 반대편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지훈 씨의 뒤를 급히 쫓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떠서 큰형님의 그릇에 담아주고 계셨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상가 건물 파셨어요? 파신 돈 누나들한테 다 주셨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지훈 씨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래, 팔았다. 내 건물 내가 팔아서 내 딸들 줬는데 내가 왜 소리를 지르냐.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 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억울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잖아요. 제가 명색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큰형님이 의자에서 일어나 지훈 씨의 등을 세게 밀쳤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한테 돈 주기 싫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따져. 작은형님도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며 지훈 씨를 비웃었습니다. 능력 없는 오빠가 엄마 돈 탐내는 거 진짜 꼴사납다.
올케가 옆에서 돈 내놓으라고 부추기든 작은 형님이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작은 형님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형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는 돈 바란 적 없습니다. 가족인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신 게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무슨 가족이냐? 며느리는 남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어머니가 탁자 위에 있던 물수건을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셨습니다. 물수건이 제 어깨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돈 내 딸들 주는데 며느리 눈치를 왜 보냐? 너희한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장례식장 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지훈 씨가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을 밟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자, 여보. 이런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지훈 씨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주차장까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훈 씨가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챕터 3 뜻밖의 불청객. 50억 상가 건물 매각 사건 이후 우리는 시가와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의 생신에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틈만 나면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죠. 우리는 상처를 잊기 위해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던 어느 날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휴대폰 액정 화면에는 작은 형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기 무섭게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의 팔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봐요. 무슨 일인지 드러나 봅시다. 지훈 씨가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전화기 너머로 작은 형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은 지켰지만 검사 결과 중증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훈 씨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니요? 치매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네. 진행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할 겁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응급실 구석에 선 채 의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모시는 건 우리 딸들이 할 테니까 걱정 마. 라며 50억을 챙겨갈 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큰형님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작은형님의 옷소매를 당겼습니다. 어떻게 나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하는데. 내가 엄마 좀 보고 있어. 큰형님이 서둘러 가방을 챙겨 응급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작은형님도 눈치를 보며 지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나도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 엄마 병원비는 일단 내가 결제해라.
작은 형님이 제 손에 병원비 영수증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지훈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영수증과 멀어지는 작은 형님의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 댁 맞습니까? 저는 세무사 박 대표라고 합니다. 남자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박 대표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박 대표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50억 상가 매각과 증여 절차를 제가 대리했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지훈 씨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까? 지훈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파일철을 열어 복잡한 숫자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분 시누이께서 수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불법적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서류와 박 대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불법이요? 증여세를 안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썼다고요? 제가 서류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주먹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두 분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오자 저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더군요. 박 대표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저 혼자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류들이 두 분 누님의 불법 증여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 대표가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대표가 건넨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류 모서리에 찔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다발이 오만했던 시누이들의 목줄을 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챕터 사결단. 박 대표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 대표가 남겨두고 간 파일철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지훈 씨는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철을 꼼꼼히 넘기며 서류에 적힌 숫자와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상가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꾸민 매매계약서, 시누이들 명의로 개설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네요.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 어머니와 누나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도 계속 참을 거야? 제가 파일철을 덮어 탁자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핏줄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어내. 지훈 씨의 목소리가 끝이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 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한테 가족은 누구야? 나야 아니면 당신을 버리고 돈만 챙긴 어머니와 누나들이야? 제가 지훈 씨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누나들, 어제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도망친 거 똑똑히 봤잖아. 어머니 치매 걸리시니까 어떻게 하든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미루는 거 못 봤어? 지훈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서류들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할 거야. 당신이 반대해도 난 할 거야. 제가 지훈 씨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차분해졌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나도 더 이상 그 사람들 가족으로 생각 안 할래. 지훈 씨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으로 달려가 박 대표가 준 서류 복사본을 국세청 조사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아담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페인트 칠부터 조명 설치까지 우리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페인트가 얼굴에 묻고 손톱 밑에 때가 껴도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며 마주보고 웃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끔하게 정돈된 가게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 수고 많았어. 진짜 예쁘다 우리 가게.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고생했어. 내일부터 우리 진짜 열심히 해보자. 제가 지훈 씨의 허리를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를 사들고 카페 앞 테라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 이제 당신 누나들이랑 어머니 생각 하나도 안 나. 신기하지? 지훈 씨가 맥주 캔을 부딪히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 여기서 매일매일 행복하자. 제가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차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작은 카페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챕터 5 우리의 시간.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아침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지훈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원두의 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갓 구운 빵의 온기를 느끼며 샌드위치 재료를 다듬었죠. 가게 안에 고소한 커피 냄새와 버터 향이 가득 차오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여보, 빵 굽는 냄새 진짜 좋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겠어. 지훈 씨가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오븐에서 구워진 크루아상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첫 손님은 어떤 분일까?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이랑 에그 샌드위치 주세요. 우리는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환하게 미소 지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금세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샌드위치를 사갔습니다.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도 쉴 새 없이 샌드위치를 만들며 손님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죠. 사장님,
저번처럼 매콤한 소스 빼고 주시는 거 맞죠?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메뉴를 고르며 물으셨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죠. 매운 거 못 드시니까 소스 빼고 토마토 더 넣어 드릴게요. 제가 활짝 웃으며 샌드위치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부부를 향해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하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우리의 일상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계산대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의 매상을 정산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세고 금고 안에 현금을 확인하는 시간은 우리 부부만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최고 매출 찍었어. 어제보다 5만 원이나 더 팔았네. 지훈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수고했어. 당신이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손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지훈 씨가 금고 문을 닫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샌드위치가 최고지. 우리 이렇게만 계속 잘 살자. 우리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텅 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반짝이는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모든 것이 우리 부부의 땀방울로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우리 힘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이 커다란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조차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죠. 지훈 씨가 제 옆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았어. 푹 자. 지훈 씨의 따뜻한 체온이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가의 억압 속에서 숨죽여 지내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어주는 지훈 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부부의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챕터 6 휠체어에 앉은 불청객. 행복은 얇은 유리장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곤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가게 앞 어닝을 쉴 새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오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죠. 지훈 씨가 바닥을 대걸레로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쇼케이스 안에 샌드위치를 진열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빗속에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리고 간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밖에 저거 뭐야?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고 갔나?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 처마 밑 비를 겨우 피할락 말락한 공간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에 흠뻑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제가 뒤로 주춤거리며 다급하게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달려온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담요 아래로 삐져나온 앙상한 손, 그리고 익숙한 운동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계세요? 지훈 씨가 빗속으로 뛰어나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힘없이 떨군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들춰내자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엉겨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바닥에 빗물이 흥건하게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체 누가 엄마를 여기다 버리고 간 거야? 지훈 씨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밥.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작은형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옳게, 엄마 거기 뒀으니까 알아서 모셔. 자식된 도리로 부양 거부하면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명심해. 문자를 읽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어머니의 50억을 모두 챙겨가 놓고 병든 어머니를 짐짝처럼 우리 가게 앞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훈이 처예요.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년, 내 돈 훔쳐간 도둑년. 저리 가.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팔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밟으며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딸들 돈 다 어디 갔어? 어머니가 진열장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의 허리를 뒤에서 꽉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 우리 가게란 말이에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지훈 씨의 애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고 화분이 깨졌습니다. 오픈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둔 샌드위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가게 안에 소란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정하시고 손부터 놓으세요. 경찰관이 지훈 씨와 어머니를 떼어놓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요. 지훈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가족분이시군요. 그래도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댁으로 가셔야죠. 제가 경찰관의 소매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가게 앞에 어머니를 버리고 갔어요. 시누이들이 보낸 협박 문자도 있습니다. 제가 작은형님의 문자가 담긴 휴대폰 화면을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문자를 쓱 훑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부양 문제라 저희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네요. 경찰관들은 주의만 주고는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중앙에 어머니가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소중한 일상이 그토록 힘들게 일궈낸 평화가 다시 한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진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챕터 7 반격의 서막.
망가진 가게를 수습하는 내내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지지겨진 샌드위치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죠.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우리가 치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대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박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게에 벌어진 일과 작은 형님의 협박 문자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가 수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막장으로 치닫는군요. 제가 짐작건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박 대표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두 분 시누이께서 제출한 다운 계약서와 차명 계좌가 모두 조세 포탈로 적발되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투자한 주식까지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표의 설명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치매 걸린 어머니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을 테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우리 부부에게 떠넘기려 한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드린 서류 기억하시죠? 그 안에 어머님이 시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작성한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박 대표의 말에 저는 서랍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파일철을 다급하게 꺼냈습니다. 파일철을 샅샅이 뒤지자 박 대표가 말한 낡은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본 건물의 매각 대금 50억 원을 두 딸에게 증여하되 두 딸은 어머니의 평생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어머니의 도장과 두 시누이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가 맞네요. 제가 벅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가 시누이들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기재 고소와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박 대표의 조언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재산인데 부양 의무를 저버렸으니 증여 해제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협박 문자와 유기 정황까지 있으니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시누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옳게 당장 고소 취하해. 우리가 누군데 감히 경찰에 고소를 해. 수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형님, 가족끼리 소송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소를 했다고 그래. 엄마 좀 며칠 돌보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큰형님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앞에 버려두고 유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신 건 형님들입니다. 그리고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 국세청 조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면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자 수화기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 그 서류 어떻게 알았어? 당장 내놔. 잠시 후 큰형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이미 경찰과 변호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세금 폭탄 맞고 파산 직전이신 것 같은데 경찰 조사 준비나 잘하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님의 울며불며 매달리는 음성 메시지도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연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고 그 대가는 오롯이 그들이 치러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곤히 잠든 지훈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악연의 꼬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챕터 8 평생 모시세요. 시누이들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었죠.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현금은 주식 투자로 날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들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모조리 압류당했습니다. 법원은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을 근거로 시누이들에게 증여재산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돌려줄 재산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노인 유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정과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텅 빈 법원 복도에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재수씨,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라. 엄마 우리가 다시 모실 테니까 소송 좀 취하해줘. 큰형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작은형님도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지훈아 오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내 새끼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지훈 씨는 굳은 표정으로 누나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제가 큰형님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히 형님들이 하셔야죠. 50억 다 챙겨가셨잖아요. 제 말에 큰형님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땡전 한 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엄마를 어떻게 모셔? 큰형님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돈 다 챙기신 귀한 따님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모시세요. 남인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지훈 씨의 손을 잡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을 잃은 어머니는 결국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저렴한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당일 지훈 씨와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초라한 요양원 정문 앞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고 시누이들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계셨습니다. 내 돈 내 건물 어디 갔어?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큰형님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 진짜 조용히 좀 해.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난 거 안 보여. 작은형님도 어머니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우리가 다 날려먹었어. 그러니까 제발 돈 타령 좀 그만해. 평생 딸들만 감싸고 돌았던 어머니는 가장 믿었던 딸들에게 구박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 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 진짜 다 끝났어. 우리는 뒤돌아 차에 올라탔고 요양원은 서서히 우리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 부부의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가게 내부도 깔끔하게 복구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예전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가게 안은 빵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폭력과 차별, 그리고 뼈저린 배신감.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는 마침내 오롯이 우리만의 행복을 쟁취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정직하게 싸워 이겨낸 내 삶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 손을 굳게 맞잡고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빛나는 내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참으로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홀로 눈물 찢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용기 내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분명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편과 두 손 꼭 잡고 저희만의 소중한 행복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